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의 서버 폐기는 그로부터 20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서버 폐기 내역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서버 22대를 폐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당시는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8일 만이기도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다음 달인 지난 4월 17일에는 서버 60대가 폐기됐습니다.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나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뚜렷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청와대 서버는 모두 초기화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버를 폐기하면서 백업을 했는지 폐기된 서버에 어떤 자료가 담겨 있는지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파쇄기 26대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거들을 파기하는 데 사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 노벨위원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작이 국정원 지휘부에 보고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청원서 번역과 발송 비용 등 300만 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청원서 초안을 감수한 것은 물론 미국 언론인이 쓴 배반당한 한국이라는 책을 인용하라고 보수단체에 추천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두 번째 가진 기자회견. 문 총장은 먼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길게 끄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사팀 증원을 추진 중인데 형사부 검사를 투입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집된 증거를 외면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을 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헌법 위반이 문제가 돼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찰개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청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하여 대검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무부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되면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입니다. 2부에는 일부에서 행방불명됐던 우리 이주영 실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밑에서 의원님하고 식사를 하고 걸어 올라가시고 저는 이제 차를 끌고 왔는데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주차할 데가 없었나 보네요. 혹시 북한에게 납치된 줄 알고.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인데 정권 바뀐지를 몰라. 블랙 요원이어가지고 아직도 작업을 하고. 그러면 이주영 실장이 그런 타겟이 될 수 있죠. 그리고요, 홍준표의 그 수행비서처럼 이주영 실장 조심해야 돼요. 홍준표는 자기 전화기가 없는 대신에 자기 부인과 수행비서의 이름을 빌려 썼을 걸로 주장하는데, 전화기 만들 때 이주영 실장도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홍준표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진짜 이번에 영국 대사관 만난 거 코미디 아니에요? 진짜 코미디죠. 근데 저는 그런 코미디는 세계적인 코미디 부끄러워서. 같아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말씀하신 김에 내막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 부끄럽다고 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홍준표가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를 접견합니다. 10월 16일입니다. 홍준표가 먼저 말을 꺼내요.
최근 북핵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최근에 항공모함도 한국에 급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제가 그런 보도도 봤어요. 참으로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니까 이거 가짜 뉴스인데. 영국 대사가 영국은 현재의 북핵 위기 상황을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혹시 어떤 경로로 그런 보도를 접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현재 영국 정부에서는 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그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벙. 아니 근데요, 진짜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관련 보도가 제가 찾아보니까 미디어 오늘만 좀 자세히 보도한 걸 봤고요. 아직 언론에서는 아직인지 이미인지 별로 보도 안 하던데요. 홍준표 씨는 사실은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네. 이제 완전히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린. 네. 대부분 거짓말이 이미 바로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번 거는요,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녹음할 때 푸나님이 그 보수층에서 자기들끼리만 돌려보는 카톡이 있다. 그거에 이게 부작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국에서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파견하기 위하여 뭐 고려 중이다. 이 얘기는요, 가짜 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진짜인지를 이제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주영 실장님은 네. 처신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하고 통화하지 마시고요. 네. 홍준표 대표는 정말 깨끗하신 분인데 네. 왜 수행비서는 범죄자들이랑 통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분들은 왜 이렇게 범죄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지 그게 그 수행비서뿐만 아니에요. 주변 분들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 그래서 이주영 실장님이 지금이라도 이실 짓고 하십시오. 예를 들면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다거나 한 거는 의원님한테는 꼭 알려드려야 돼요. 나중에 통신정해가지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행 실장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도 사실 없잖아요. 놀라운 방송입니다. 네. 사고의 전환. 네, 발상의 전환. 원래는 제가 왜 그런 컨셉이었냐면 의원님을 네. 뒷선용도로 써먹으려고 의원님의 깨같은 비리들을 밥 먹을 때 뭐 밥값을 안 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근데 전혀 그걸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 참. 제가요 한 가지만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치사하게 코 묻은 돈을 삥땅하거나 이런 걸 절대 안 합니다. 왜? 제가 젊은 시절에 어떤 분을 모셨는데 코 묻은 돈 삥땅이 전공이세요.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택시비를 안 내고 내리세요. 누가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내잖아요. 이니셜. 그러면 택시비가 뭐 15,000원쯤 되면 저는 그게 하루 생활비이며 하루 일당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한 10년쯤 겪었거든요. 이니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코 묻은 돈에는 손대지 않는다. 벼룩의 간은 빼먹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나 뭐 사준 적 있어요? 없고 뭐 10,000원을 빌리더라도 항상 까먹으니까 꼭 말하라고. 말하라고 아니고 막 닥달해가지고요. 안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기 막 카드로 뺏어라도 줘요. 정말 결이 비슷한 게 그런 거네. 푸나님하고? 그렇죠, 당연히. 제가 제일 닮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군대부터가 똑같은 데 다녀왔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 진행자들이 밥 때쯤 해가지고 방송하러 와요. 근데 이 전통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밥을 먹거나 하면 밥값 내는 걸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더치페이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방송 초창기 때 식당 하나를 딱 정해놓고 새날 이름만 대고 가서 먹어라. 밥값은 내가 지불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행자들, 출연자들한테 한 번도 밥을 얻어 먹은 적이 없어요. 비슷하잖아요, 그 결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감정인지.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요. 그런 자세. 근데 그 이니셜 누구예요? 그거 말할 수 없어요. LJY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찾아온다 이제. 이주영인데. 절대로 아니고요. LJH군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푸나님이 내 밥을 얻어먹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처음으로 얻어먹는다고. 그거는 출연자로서 얻어먹은 게 아니고요. 선배한테 얻어먹은 거예요. 그쵸.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씨가 지금 사실은 법정에다가 폭탄 투하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한 원자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그렇죠. 북핵만 핵폭탄이 아니고 이런 건 그쵸. 핵폭탄인데. 그렇죠. 일단 변호인단 전부 사임. 네. 그리고 정치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안고 가겠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좀 비논리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서 작성된 듯한 보이는 그걸 작심하고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문득 저는 딱 이걸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제 옛날에 전두환 골목생명이 확 생각나더라고요. 아, 네. 출두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지르고 가는 거. 네.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력을 보면 법정에서 이렇게 법정 자체에 대해 폭탄 투하기를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방송에 이미 나갔고요. 네. 의도가 뭘까요?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의도는 지지층 결집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본인을 출당시키고 친박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친박 핵심을 제거함으로써 친박을 약화시키고 홍준표 친정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른정당을 흡수해서 이제 바야흐로 홍준표 시대를 열겠다는 거잖아요. 제동 건 겁니다. 예, 그래서 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여기서 죽어도 내가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이러고 이제 선언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태극기와 결집하라. 얼마나 결집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하는 거죠. 어쨌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공감력 가지려고 네. 저쪽 사람들 심리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우리가 막 답답했을 때 생각해보면 네. 수준이랄까 내용이랄까 가치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자기들이 모시는 주군이 네.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터뜨리면 네. 이번에 그 법정에 가서 혼절이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이 나 활복하겠다. 나 죽어버리겠다.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결집용으로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는 대대적인 또 어떤 집회 같은 걸 열고 그럴 거예요. 네. 극단적인 친박 집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극기를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요, 태극기 집회라고 말하는 분들의 집회가 끝나고 나면 태극기가 바닥에 그냥 너무 진짜 밟고 다니고. 예, 그러면 안 최소한 되시죠.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 우리는 안 하죠. 네. 예, 우리는 태극기 딱 들고 나면 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적법하게. 국정원이 사주했던 어버이연합들 집회가 박근혜 이명박 기간 동안에 막 열리면요.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집회 막 하고 나서 밟고 지나다녔던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고. 예, 근데 그냥, 예.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저 폭탄 투하를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피의자 박근혜 그걸 딱 보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딱 그 박근혜가 돼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감히 짐을 너네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부들부들 내가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구나. 발칙하다 이거예요. 진짜 자기 현실인식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신승리.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탄핵이 안 될 거야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측근들과 그런데 갑자기 탄핵이 됐다고 하니까 놀랐던 그거.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약간 지체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것 오해 다 풀릴 거야. 나는 국정농단 한 적이 없어. 구치소 6개월 정도 있으면 뭔가 오해가 다 풀려가지고 풀려날 거 했는데 또 구속 연장이 딱 되고 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발칙한 것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기력 짱이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요. 갑자기 인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조? 인조. 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네. 내가 여기서 좀 버티면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정의의 군대와 의병들이 와가지고 나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 일부가.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 군대들이 너무 약해서 진짜 청나라 군대들한테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6개월 정도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진실이 밝혀지고 이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다 밝혀져서 정말 정의의 박근혜 구원 의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촛불 집회보다 태극기를 든 어버이연합 집회가 더 크고 친박 집회가 크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좀 모자란 게요. 좀 많이 모자란 게 뭐냐면은 같이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탄핵이 안 됐고 네. 한 사람은 탄핵이 됐어요. 네. 그 차이를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의 힘은 국민이에요. 그거를 왜 네. 곰곰이 생각해요? 피의자 박근혜가 부들부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건데. 안타깝고 그런 게 김대중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렇게 보호했던 정적 박정희의 딸 박근혜까지는 딱 좋았는데
스스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정치인 자질도 없는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후광 효과로 엄청 이용망 당해 먹다가 결국엔 끝도 사실은 이용당해 먹은 거잖아요. 현실이라는 것이. 네.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얹혀가지고 사실은 이용당하면서 자기 숟가락 또 얹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파면을 당했는데 그러면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야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로 짠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또 이리 와서 폭탄을 던지고 나면 진짜 반성 안 했네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 모르니까 스스로 구렁텅이에 더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오늘 우연히 뭘 듣다가 맞다 그런 건데 돌아보면 전두환도 노태우도 구속되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청산이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박근혜 피의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1차, 2차, 3차 사과할 때까지는 궁여지책으로. 예, 죄송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 태도 돌변해서 오직 정치적이며 정파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금 국론 분열을 일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왜 심각한지 아세요?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이분의 가장 큰 잘못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헌법을 훼손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아이들이 틀린 문제 자꾸 틀리듯이.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분은 자꾸 헌법을 무시할까? 개무시. 개무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에게 있어서 대통령 당선은 당선이 아니에요. 즉위였던 거예요. 네, 즉위. 예, 그래서 계승인 거예요. 계승. 예,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홍익표 대변인이 그런 표현 해가지고 문제 됐는데 요새 제가 많이 생각한 게 그 단어였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실은 즉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시대에 즉위하는 대통령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 표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사오 2세였군요. 그런 느낌.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재판 예상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 네. 당장 10월 19일 날 재판이 다시 속게 될 텐데 말이에요. 네. 그 후로 여러 가지 언론들의 분석들이랄까? 네.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뭘까요? 아예 출석 안 하는 걸까요? 저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이제 판사가 택하겠죠. 명하겠죠. 예, 그러면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것 같아요. 안 나온다. 네, 그래야 걸석 재판이 되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어쨌든 법원은 어쩔 수 없이 형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속 상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피의자 박근혜와 자유한국당과 친박 핵심 친박 극단적인 분들은 이제 그거를 빌미로 재판의 부당성을 가지고 정치 공세에 나서겠죠. 극심한 공론 분열 이쪽 자기들이 몰아가고 싶어하는 목적성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는 단식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먹는 거는 포기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지들 말로 우리 대통령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하면 이제 좀 그런 감정적인 호소에 좀 먹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극단 행동 보이고 막 광화문 같은 데 나와가지고 폭력 시위하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결국에는 박근혜 씨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큰 틀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에다가 또 폭탄 던진 거나 다름 없어지는 결과를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박근혜 피의자 박근혜와 그 추종 세력의 목표가 뭐겠어요. 이 조기 대선이 말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럼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할 수 없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든 최대한 극심한 국론 분열과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이 정부를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면 이제 국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일정하게 연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끌어가고 그러면 이제 피의자 박근혜가 만약에 출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소. 어떤 이유로. 그러면 피의자 박근혜가 옛날에 마치
그 옛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그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귀양가 있는 대군을 중심으로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정치적인 행위 꿈꾸지 않겠어요? 무서운데? 그거는 뭐 저는 숨이 붙어 있는 한 정파의 수장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 2년 안에 통합진보당에 씌웠던 그것이 똑같이 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겠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이제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사실 절차적인 문제에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국민에 의해서 사법부가 이러한 정치 공세에 정신승리적 정치 공세에 휘둘릴 리도 없겠지만 뭐 그러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뭐 얘기를 잘 했던데요. 예. 그분들이야 뭐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뭐. 네. 전두환 노태우도 똑같은 상황. 추가 구속, 변호인 총사임. 네. 총사임한 뒤에 국선 변호인 선정하니까 반발하고. 네. 그래서 법원에 안 나가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네.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홍준표 그런 부류들이 그 적통에 있는 대통령들 보면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멀리 갈 것 없이 박근혜 아버지부터 박정희, 전두환, 네. 노태우. 네. 사실 김영삼 대통령은 좀 그게 그쪽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긴 해도.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은 좀 다르죠. 그분 해낸 뭐 그 금융실명제라든지 뭐 IMF 때문에 워낙에 좀 욕을 먹긴 했지만. 그건 욕 먹어야 되고요. 근데 그 하나회 해체는 정말로 역사적인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이어오는 그 역사가 저는 그 뿌리가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한 면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국민 마치 이유하는 것처럼 거짓 선동이나 해야 되고. 그리고요, 정치 공세로 쓸데없이 민주정부 1기, 2기, 지금 민주정부 3기인데,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최근에 제가 그 우리 경제 성장률, 실업률 뭐 이렇게 다 봤거든요. 민주정부 대통령들 진짜 훌륭하세요. 잘하셨고요. 특히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다시 놀란 거는 우리 김대중 정부 말기엔 너무 이게 제2의 IMF 온다고 막 보수 언론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IMF 극복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막판에 이제 카드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일부 쓰셔서 그것이 또 어떻게 역설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힘이 되고 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경제 어렵다고 얼마나 흔들렸나 생각나시죠. 그런데 부양책을 하나도 안 쓰세요.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역사는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처절한 반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역사는 처벌도 없었고 사실 네. 반성도 없는 상태로 친일부터가 청산이 안 된 상태로 갔거든요. 이번 기회에 속마음 같으면 정말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쌓였던 적폐, 이꼬르 국가적 범죄 행위. 이걸 이번에 법의 심판을 확실히 받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기면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한 인물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추명호라는 인물입니다. 추명호는 우리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인데. 아, 동명이인? 네. 아, 깜짝 놀랐네. 우리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 추명호 되게 잘생겼었는데. 이 추명호 씨가요, 지금 핵이 된 게, 사실은 추명호가 국정농단에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추명호는 네. 국정원에 꽂혀서 우병우에게 직보하는 국정원 아인. 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추명호와 우병우와 최순실 그 관계에 있어서 네. 부도덕한 자들이 정치하는 방법은 사실은 정보기관 이용해서 반대파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찰하고 그걸로 정치 해먹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쪽 사람들의 비리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덮어주고. 그러니까요. 그 방식으로 해왔던 추명호가 방송하는 오늘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그 전에 추명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는데 일단 최순실 국정농단 알고도 뭉갰다? 이게 이제 추명호 작품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헤드라인이 잘못된 거죠. 알고도 뭉갰다가 아니라
뭉개려고 그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뭘 알고도 뭉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한 가장 큰 업적이 최순실을 위한 업적이 2014년 말에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첩보를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뭉갰다. 근데 이게 아니고요. 그 보고하지 않은 상부는 국정원의 그 개선 조직이고요. 다른 상부에 직보한 거죠. 그렇죠. 청와대? 네, 그게 우병우? 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추측합니다. 추명호, 우병우의 끈끈한 커넥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국정농단에 힘이 돼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애초에 국정농단 세력이 우병우 그다음에 국정원의 누군가의 라인을 형성해서 우리가 영화들 보면요. 영화에서 왜 이미 라인을 형성해 놓고 은폐하잖아요. 은폐하려고 라인을 만드는 거. 그리고 라인을 형성해 놓고 비리를 또 저지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여기서도 사실은 의원 이름이 거론이 안 되지만 이 보도에는 거론이 안 되지만 네.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그 윤전추 트레이너 뭐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막 까발려지기 전에 했던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면 네. 이 정보를 누가 갖고 있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고를 다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치사하지 않아요? 이 한겨레는요. 윤전주 최순실 관계 있잖아요. 이거 보도하려고 한겨레 하호영 기자가요.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갖고 호텔에 죽치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딱 일정 부분 가면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했는데요. 이 윤전주 최순실 관계를 얘기하는 개인 트레이너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게 청와대의 3급 행정관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최연소 상급 행정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전추가. 이제 그거를 저희가 밝혀낸 거고요. 그 개인 트레이너 출신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트레이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필라테스 고가의 장비 그거 폭로했던 게 바로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겨레하고 같이 요거를 좀 파헤쳐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 이름을 써줘야지. 당연히. 왜 안 써? 진실을 밝혀라. 네. 그러니까 왜 그 지진이 일어나면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네. 그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이석수 감찰관 문제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석수 감찰관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의 그 넥슨의 저가 소유 부동산 매각하는 이 과정 막 그런 얘기가 또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이석수 감찰관을 추명호 당시 국정원국장이 감찰했죠. 부하 직원 시켜가지고 사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법조 출신 야당 의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지, 동선 등 이전 감찰관 사찰 자료 이거 해서 우병우한테 보고했다는 거거든요. 이 동선 감시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A가 막 가면 뒤에 B가 쫓아가잖아요. 걸어서도 쫓아가고 차 타고도 쫓아가고 그게 동선 감시예요. 그걸 한 명이 할 때도 있고 여러 명이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4명만 하면 다 나와요. 4명이 동시에 한 명을 동선 감시하면. 그래서 최근에 그 노승일 K스포츠재단 전 부장이 강북에서 본 사람을 강남에서 똑같이 봤다고. 그때 뒤에 뭐가 붙었다고. 그게 대선 전이니까.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네. 다음에 박원순 제안문건도 사실상은 추명호가 작성했다. 그래서 긴급 체포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동안에 모든 증거 자료를 다 없앴을 것 같아요. 한 발 늦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반대일 수도 있죠. 돌아다닌 동선? 아니, 정치적 딜을 위해서 어딘가에 깊숙이 숨겨둘 수도 있죠.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좀 그렇게 좀 비열해요. 까삐딴 추가 되라 이 소리죠? 까삐딴 추. 네. 제가요, 소시적에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요. 저는 작가가 되는 길을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릴 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벌레였거든요. 그래갖고 제 친구 책 많은 집에 가면 집에 안 와가지고 정말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엄청 종아리 맞은 적도 있어요. 어떻게 딸을 때려요, 몽둥이로? 우리 때는 저기 종아리 때렸어요. 회초리로.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 엄청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사흘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고 많이 읽고 사건을 많이 겪다 보면 저절로 쓰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상황이
오면 작가가 되는 거더라고요. 박근혜 씨가 지금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의 큰 얼개는 네. 사실은 별게 없어요. 개인이 최순실이 또는 거기까지로 박근혜 메인이 최순실이라고 보면 네. 최순실이 박근혜를 이용해서 국정농단 하기 위해서는 네.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네. 가장 나쁜 국정원이라고 하는 일부 조직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김기춘이나 처음에는 김기춘이었겠죠. 네. 김기춘이나 우병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이 그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지시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인데 네. 농단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그 당시 그 게이트 때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특정 소수가 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쥐고 흔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게 핵심이에요.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의 핵심 얼개가 이제 다 나온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이상한 지점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동네 그 김기춘의 핵심이었던 정무비서관 출신의 우리 동네 현역 국회의원과 무슨 얘기를 우연히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진짜 최순실 몰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때 나 묻지도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러고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네. 요지는 하나도 몰랐다예요. 근데 뭐 지금 그분이 알고 모르고가 무슨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몰랐을까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았다잖아요. 주광덕 씨예요? 뭐 저는 아니 그분이 김기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있는데 알고 모르고가 뭐 별 중요하지 않아서 굳이 저는 뭐 몰랐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기에 그냥 이러고 있었다는 뜻인데 결국은 그 문제를 방어막을 쳐주는 라인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거예요. 이런 게 웃기더라고요. 모르고 했다면 죄인 줄 알았네. 그리고 알고도 그랬다면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건 일종의 우리말로 아다리, 외통수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MB도 그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MB를 수사하라 마라 의견이 없어요. 수사하다가 수사할 만하면 하는 거고 뭐 수사를 뭐 해보니까 MB가 몰랐다 그러면 안 하는 건데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MB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국세청장이 온갖 불법 탈법을 하는데 대통령이 몰랐던 거잖아요. 나는 그게 더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뭐 자기는 뭐 역사와 민족을 위해 뭘 잘했네 못했네 이런 약간 말씀하시려다 만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이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들어있으니까 뭐 하도 뭐 다이나믹한 나라라 뭐 날마다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 박근혜 씨의 법정에서의 폭탄 투하가 아마 어떤 분기점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에 대해서 그것도 법원에서 피의자 신분의 전직 대통령이 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범죄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요. 보통 일반 형사 피의자가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추가로 법정 모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법부가 지금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모독이에요. 무기징역을 보는구나. 이거 좀 비유를 재밌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대통령이었어요. 네. 최민희 의원님이 저랑 친하다고 네. 청와대 막 무시로 드나들면서 이제 국정원 직원이나 우병우 잡고 막 국정농단해서 이제 결국엔 탄핵을 당했어. 감옥까지 갔어. 네. 나라면 DNA가 다른 건가요? 그런 경우 저 꽤 있었거든요, 살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국정농단 감옥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남의 잘못 비슷한 걸로 해서 약간 좀 상황이 나쁘게 된 경우 있잖아요. 그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달게 받겠다 하면 끝내면 되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구질구질하게 뭘 잘했네 못했네 억울하네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국민적 정서에서는 계속 마이너스만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신 게 노무현 대통령님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희라 비극에 나오는 영웅처럼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신화가 되셨다, 신화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박근혜 피의자가 이번에 그 비슷한 액션을 취했습니다. 정치보복은 저런 나로 끝내고 뭐 기업인이나 누구는 봐주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을 딱 선을 그었어요. 최순실만. 그러니까
참 진짜 이건 저는 변호인들하고 완벽하게 짠 각본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할머니들도 딱 그게 우리 엄마 정서거든요. 저희 어머니 87세신데 어제도 TV 보시면서 최순실 같은 나쁜 엑스가 저 대통령을 망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런 나쁜 엑스한테 당한 건 뭐야? 그랬더니 그러게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살다 보면 저런 일도 있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문재인 후보 찍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정서 있잖아요. 박근혜 피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서에 딱 부응한 거예요. 추명호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조금만 얹자면 저번 주에는 노벨 평화상 취소 정황이 있었다. 근데 이번 주엔 원세훈한테까지 보고하고 실제로 액션을 취했다.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반신반의했던 게 일단 노벨 평화상은 취소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노비를 왜 하려고 할까? 그리고 모의로 끝난 것처럼 그런데 모의여도 문제다 이거였는데 편지를 직접 보냈더라고요. 어떤 예상을 하고 그걸 뛰어넘어요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이 안철수에게는 굉장히 불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정주의를 통해 갖고 보수표 또는 뭐 바른정당과의 연대 뭐 등등의 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민의당이 이명박을 조금이라도 두둔할 수 있는 입장을 다 뺏어가 버리는 측면. 근데 그렇죠. 사실 안철수의 한 축은 이명박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모순적인 상태죠. 안철수 대표는 오른손에는 이명박 라인, 왼손에는 DJ인 거거든요. 사실은 호남 의원님들이 사실 DJ로 봐야 되죠. DJ 개로 크게. 근데 이제 지금 요 건은 완전히 MB가 MB 쪽이 DJ를 능멸한 건이잖아요. 성급하신 분들이 이제 이 건으로 국민의당 분당 이야기가 또 바른정당 분당과 함께 공교롭게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정당 잔류파와 국민의당 분당파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거를 그래 니들끼리 색깔이 비슷하니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평론가들의 분석은 그런데 유승민하고 안철수가 섞여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섞여질 거라고 봐요. 필요하면 섞어야지. 그렇죠. 그런데요. 이 공작의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제 국정원이 자유주의 진보 연합이라는 우파 단체를 조정해서 김 전 대통령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친전 형식으로 올려서 원세훈이 봤다는 거잖아요. 승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취소 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런데요, 위원장 앞으로 보낸 내용은 차마 우리가 정말 제 입으로는 말할 수 없고 이건 이 실장이 좀 읽어보시죠. 뭐.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라는 영문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도널드 커크 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서울특파원이 쓴 코리안 배틀웨이라는 책을 인용했다. 서한은 김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천문학적 뒷돈을 졌고 이 돈의 일부가 북한 무기 개발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이고, 이거를 받은 노벨 평화상 그 선정위원회나 뭐 그쪽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그런 거죠. 홍준표가 영국 대사한테 하는 듯한 세상 물정 모르고 무식한지 골라하는. 그래갖고 국정원이 또 이게 이제 서한을 보내려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자유주의 진보연합이 그걸 자체적으로 할 역량이 없었나 봐요. 번역비와 발송비 250만 원. 책자 구입비 50만 원. 무슨 책자를 50만 원이나 구입했을까요? 이것도 시킹했네. 네. 뭐 발송비가 250만 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번역이 얼마 든다. 우리는 그냥 우리 딸도 이거 그냥 할 수 있는데 저는 못해요. 우리도 가능해요. 가능하세요? 그쵸? 이런 거 뭐. 이런 걸 무슨 돈을 주고 합니까? 그래갖고 등 총 300만 원을 지원했대요. 그래갖고 전 원장에게 보고한 뒤 공작이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MB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합니다. 한숨 나오는 게요. 이런 자들이 대통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이명박의 노무현이 했던 모든 것은 다 폐기. 요 정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법이 이 사람들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심정적, 국민적 심정 같으면은. 그렇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님은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고, 저분들은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고,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예요. 제가요, 다음 토론에서 한번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됐고요. 이분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니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이렇게. 얄밉겠죠, 그러면.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모든 일이 모의 과정이 있잖아요. 모의. 이제 제가 국정원에 이제 노벨상, DJ 노벨상 우리 좀 취소해보자. 그러면 민주정부의 기반이 하나 없어진다. 이러면서 하자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 그런 일을 해. 말이 안 돼. 이런 사람 하나 없었을까요? 노벨상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평화상 말고. 평화상은 사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물리학상, 화학상 뭐 이런 상을 받으신 분들도 네. 그 논문 같은 것들이 허위로 드러나도 취소 안 한답니다. 아, 논문이 허위라도? 네, 그게 권위를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 하물며 평화상을 어떻게 취소를 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 하나 없었냐고요. 그때 모의한 사람들은. 완장을 하나 딱 찼잖아요. 조건 바꾸고. 네. 완장을 하나 타서 세상에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느끼는 그 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들뜬 분위기 속에 안 되는 게 없었을 거예요. 분위기상. 근데 그거는 금방 알아보면 되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서한을 받은 노벨상 위원회 쪽에서 답신이 왔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스팸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 맞아. 이거 뭐야? 스팸이었을 것 같다.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국민 세금을 잠깐 번역해서 보내는데 300만 원씩이나 쳐바르고. 나 300만 원이면 방송 출연 한 달 안 해도 되는데.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정치 이슈들 막 그 자극적인 이슈들에 밀려가지고 이야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어제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과로 사회를 끝내야 된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폐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사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국회가 지금 합의하고 국회도 요 기본 정신은 동의해요. 여야가 다. 그런데 합의 안 되는 부분이 휴일 근로시간 16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휴일 근로시간 16시간을 빼면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 52시간까지는 합의가 돼요, 여야가. 그런데 이제 휴일 이틀의 근로시간 16시간을 더하면 이게 68시간 되거든요. 갑자기 늘어나 버려요.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게 뭐가 안 바뀌더라도 휴일 이틀을 피치 못하게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게 200% 임금 주는 규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는 150% 임금, 그다음에 휴일 근무는 200%. 뭐 요런 규정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방침인 거예요. 그냥 52시간만 일하고 최대, 그리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메꾸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하나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에 있어서의 숨은 일인지는 뭐냐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과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생기는 그 연장 근무의 자리를 나누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훨씬 이전에도 이쪽 분들의 어떤 그 일자리에 관련돼 있는 부분 중에 해법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어쨌건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거의 세계 거의 1위 수준이잖아요. 멕시코 뭐 한국 이 유명한 나라들인데 멕시코, 한국, 그리스, OECD 국가 중에서 2,000시간이 넘는 연간. 그것 말고도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일자리 정책 중에는 공공부문 일자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반 기업들 다니는 사람들이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정부 영역이라기 좀 힘드니까 정책으로 접근하는 거고. 근데 공무원들의 일자리 관련해 갖고도 보면 굉장한 과로사들이 있던만요,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그리고 특히 소방관들. 네,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갑자기 돌연사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그러니까 이 자주라는 게 뭐 1년에 몇백 명 이런 게 아니라 간혹 이렇게 뭐 좀 잊어먹었다 그러면 또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근로시간 논쟁은 여야의 갈등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52시간을 근로기준법상에 최대 노동시간으로 못 박자는 쪽하고 그걸 반대하는 쪽이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은 국민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자들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죄송한 것은 52시간 정도로 버는 돈으로 만족하십시오. 이 말을 못 하겠는 게 집값이 이렇게 비싸고 애들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노동시간을 연장해서 몸으로 때워서라도 아이들을 키워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주거 문제랑 그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바꿔가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52시간만 노동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좀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게 5년 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해가서.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누군가가 일자리를 얻으면 누군가는 잃어요.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요. 그 사이클을 깨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그 방향성이 공무원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야뭐 국회의원 수준이고 정부 작은 정부 만들자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 걷어서 예상 집행하는 정부 OECD 국가 중에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정책 방송을 하는데 들어가 보면 큰 정부가 아닙니다. 큰 정부가 아니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민간에게 이양하고 민영화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보니까 낙수 효과는 하나도 없고 재벌들만 돈 벌어가더라. 이것이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이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그것도 이제 뭐 고위직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하위직에 몸으로 뛰시는 분들, 복지 관련한, 뭐 소방 관련한 이런 일자리 좀 더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생활도 좀 보장해주고 여러 가지 하자. 야당은 반대 포퓰리즘이랍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거짓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끔 우리 그 지지자들께서 새날 청취자들께서 이제 TV 토론 보시면 그 자유한국당 쪽 패널들이 디테일 얘기하자 그러면 안 하고 자꾸 그 거대 담론을 얘기하세요. 그게 물타기 한 수단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리는 거라 과거에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써먹던 이건 수법인 거고요. 그다음에 DJ에 대해서도 써먹던 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테일 전략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지금처럼 지난 주말에 김희수 재판관이 국감에서 당하는 모욕에 대해서 위로하고 같이 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하고 한동안은 우리가 지금 힘을 주고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참여정부 때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노사모예요. 참 안타까웠는데 그때 노사모가 비판적 지지를 하겠다고. 그게 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저는요 그냥 일반 시민이었겠죠.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네. 근데 일단 그 시작을 김대중 이회창의 대선 그때로 돌아가 보면 15대 대선이었을 거예요. 1997년. 그래서 되게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 일반 시민으로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취임식까지 초대를 받아요. 우리들 목표는 뭐였냐면 나중에 정권 연장을 해서 재창출을 하면 그 당시에 뭐 신한국당 부류나 민정당 그 흐름의 부류들의 정치 세력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출범하시고 딱 1년 정도 만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아예 놨어요. 네. 잘하겠지 뭐. 그러다가 막판에 정치에 관심 가진 게 막판에 노 대통령 인기 떨어진다고 할 때 친구랑 논쟁이 좀 지금도 기억나요. 동창이었던 친구가 노무현 대통령 막 욕해서 정치에 관심이 별로 그 당시에 없다 보니까 팩트를 잘 모르잖아요. 디테일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다 뭐 기본의 조중동 애들이나 하는 그런 술자리에 넘어가가지고 왜 노무현 대통령 못한다 그러냐 해서 잠깐 술자리에서 언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게 된 배경도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게 그렇게 이명박을 또 지냈잖아요. 관심을 딱 놓고 나서 이명박을 지내고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용사들이 다시 멈췄다 개념으로 김대중 대통령 정권 교체할 때 그 심정으로 팟캐스트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게 바로 이 팟캐스트의 시작이거든요.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 할 일 찾은 거네. 저도 노사모였어요. 제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이제 나중에 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노사모의 이제 뭐 주요 멤버들이 이제 정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또 있어요. 알죠. 그 주류 멤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온라인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던 것까지가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좀 노무현 대통령이 무너진 거에 대한 원죄의식 이런 게 있는 거죠. 16대 대통령이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이제 그 무너지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제가 그때 민원연 현직 사무총장이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서 저는 지금은 민주진영이 너무 약해서 이 민주개혁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게 확실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성이 무너진 게 노사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슴 아픈 일인데 대통령 당선되면 어떻게든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는 정말 아주 정상적인 상태의 대통령이 당선된 것처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득권에 비해서 약했는데 그래서 이라크 파병 문제가 나왔을 때 노사모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어요.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에 있던 제가 이거는 민노당이 집권해도 이라크 파병할 수밖에 없다 조건상 이래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죠 제가.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 패러다임이잖아요. 제가 요즘 방송으로 널리 주장하는 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지지하셨던 분들도 진보적 아젠다에 대한 약간 수수성 같은 게 너무 결벽처럼 있어가지고 실제로 정권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의 결벽을 주장하는 형태로 가서 결국에는 정말 핵심이 분열돼 버리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 요즘에 이번에 이제 진짜 노력하셨고요. 기여도 많이 하셔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때 좀 심한 건 이제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이라크 파병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 내용이 다 대통령 욕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참 힘든 거 아는데 이번에 한 번만 그냥 그 이 민주시민과 우리 국민을 믿고 파병 안 하고 한번 버텨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진중권 씨가 막 제 연설 듣고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글도 쓰고 그랬는데. 원조어영이시구나. 원조어영.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탄핵됐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일떠서 갖고 그거를 친노로 찍혀갖고 시민단체에서 왕따 당했잖아요. 우하하하. 자랑스러운 이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팟캐스트 만들 때 저는 사실은 여기 노무현 대통령 그림 있잖아요. 네. 저기 저 눈물 흘리시고 있는 그 이화 작가의 작품인데 방송 뭐 시작할 때 목표가 있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된 것 같은데 그거 시작해서 그 시작 하나. 그리고 하나 더가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돌아가신 건 맞을까 하는 그 두 가지. 그런 것들을 막 자꾸 이제 일반인이었다 보니까 그 아고라 같은 데서 많은 썰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방송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만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 이상하게 좀 느낌적으로 범상치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교통사고였다고 사람들이 인식했으니까. 그래서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놓지 않겠다라고 그 당시 며칠 만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오는 거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뭐 이제 뭐 4년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나 힘이 모여져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념품 하나를 만들어요. 내년에 달력 하나 만드는데 우리 그런 거 안 만드니까 그런 거 뭐 팔고 이런 걸 뭐 아예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달력 살게요. 근데 그게 어떤 컨셉이냐면은 네.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분들의 모든 사진이 다 들어가는 사진 그런 컨셉이에요. 아 그럼 예쁜 사진 갖고 올게요. 최민희 의원 사진은 어떤 게 예쁜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아, 네.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역사 그 속에 리더가 끌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리더를 끌어올려서 그 리더가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하는 정치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새날이 저는 촛불 정신의 형식과 내용이 가장 부합하는 팟캐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헛발질도 많이 합니다. 보면 그거는 제가 바빠서 헛발질은 안 보이나? 그게 아니라 물정 모르는 소리들을 많이 해대가지고 네. 욕도 많이 먹었는데 뭐,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잡설이 너무 길었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즐겁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김일희의 나의 전성기 리즈 시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방송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성기라는 게 있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정말 이게 금방 올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보면 길 가다 보면 이제 바로 알아보고, 특히 뭐 윤택 씨 이런 분들은 8차선 도로에서 건너편 사람까지 알아봐요. 아니 머리 모양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알죠. 윤택이다 저 건너편에서. 와 대단하구나. 특히나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로 어른들한테 인지도가 진짜 끝장이에요. 진짜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태기 형이랑 이제 홍대 가끔씩 지나가면 좀 외국 사람이 알아보는 것도 봤어요. 외국인들도 알아보고 자연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들 이제 이런 리즈 연예인 중에서 그렇게 한 방 딱 터질 때가 있어요. 보면 지금 잠잠하더라도 예전에 코너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이제 전성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코너는 수두룩한데 특별히 뭐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시간이 남으면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전성기를 뽑아왔는데 일단은 저의 전성기는 태어났을 때다. 저보다 더 앞서가는데요. 더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개그맨 시험도 뭐 500대 1, 뭐 많으면 1000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정자들 사이에서 제가 60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정말 실망입니다. 하여튼 원래 그러잖아요. 한 그 정자가 이렇게 사람이 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경쟁이 있다. 어쨌든 그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리즈 시절이고.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왜요? 그 경쟁이 아니라 확률이에요. 확률이에요, 그냥? 그냥. 복권처럼? 요즘 새로 연구된 이론에 따르면 난자가 고른다는 이론도 있어요. 난자가 미리 자기하고 딱 맞는 그 호르몬을 가지고 호르몬 농도를 가진 정자를 골라서 받아들인다는 이론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장 널리 알려진 건 경쟁이 아니라 확률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권처럼 내 정자 돌려주세요. 빙고. 김일희 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또 새로운 또 처음 듣는 이야기네 또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을 통해서 제일 건강한 정자만 선택된다면 장애인이 없어야죠. 선천적인 장애인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논리면.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이 얘기 이것도 맞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일단은 태어났을 때는 전성기에서 빼겠습니다. 이거는 나의 노력의 이야기 아니고, 확률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삭제하고. 리즈 브로커 좀, 일단은 일단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일단 삭제했습니다. 리즈 시절. 두 번째 리즈 시절이 오는데, 언제면 아까 초등학교 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사실 유치원을 안 다니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책 읽어줘도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한참 걸렸단 말이에요. 구구단 같은 것도 정말 맨날 남아서 외우고 하다가 맨날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애들한테만 이게 재밌고 학교 나가서 반 전체를 막 웃겨주고 이런 애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앞에 옆에 뒤에 내 주변에 있는 애들만 재밌게 해줬던 이런 아이였는데 그게 뭐냐 그러다가 4학년 때 딱 됐는데 내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애 중에서 한 명이 부반장이 나온 거예요. 권력에 손이 닿은 겁니다. 간부. 드디어. 그러니까 권력에 최 가까이 있는 애랑 친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전까지는 내 주변에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애들이니까 맨날 딱지치고 축구하고 맨날 이런 애들만 있다가 갑자기 부반장이라는 감투를 쓰는 애가 딱 나타나면서 걔랑 친하니까 갑자기 이제 조금 하다가 걔랑 어울려 다니니까 오락부장도 시켜주고 걔가 막 밀어주는 거야. 야, 이래도 웃기니까 오락부장해. 뭐 일종의 인사청탁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안 했는데 그냥 라인을 잘 쓴 거예요. 이게 운이라는 거예요, 운. 갑자기 저도 그냥 조용한 아이였는데 저기서 그냥 지역적으로 활동했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오락부장을 한 반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반 아이를 상대로 이제 재밌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또 전교 싸움 3등으로 잘하는 애. 걔랑도 친하게. 제일 중요한 권력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또 지우개 따먹기 잘했거든요. 지우개 따먹기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레슬링도 있고 까기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나보다 분명히 싸움을 잘하는 애인데도 제가 엄청 약 올려가면서 왜냐면 전교 3등이 있으니까 깐족깐족하면서 깐족깐족하면서 넌 나한테 안 돼.
야 그냥 아예 나한테 지우개를 주고 해라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먼저 선불로 몇 개 갖고 오라고 그러고 막 약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해요. 그래갖고 제가 지우개를 따잖아요. 따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이 전성기였죠 그때가. 여학생들도 조금씩 이제 예전에 말도 못 걸었는데 말도 건네기도 하고 친하게도 되고 잘 지내다가 그 전교 3등 하는 애가 전학을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동안 걔가 사라진 걸 알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 진짜 원한 관계 있는 애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라인 하나가 사라졌다고 그런 영향이 있어요. 전교 3등이었으니까. 걔가 사라지면서 서서히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애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또 그 어린 나이지만 이 약간 정치적인 그런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걔가 나타났을 때 지우개 따먹기를 하면서 슬슬 이뤄줍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은 이렇게 정책을 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지우개를 몇 개 더 날려서라도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줘주면은 애가 더 기분 나빠하니까 아슬아슬하게 줘줘요. 최선을 다하는 척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깁니다. 넘겨서 일단 그렇게도 이제 그때가 일단 저한테 첫 번째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 4학년 때. 그 친구가 부반장이 되면서 권력과 손이 닿으면서 권력의 옆에 쓴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잠깐 맛을 봐요. 잠깐 맛을 봤고. 그 상황을 권력이라는 단어와 빗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늘 똑같았는데 단지 내 주변에 있는 애가 잘 됐을 뿐인데 같이 타고 가는 시너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봤죠. 이제 확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면 중학교 때 별거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별거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딱 개그맨이 됐을 때, 요때부터가 이제 진짜 처음에는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딱 만나잖아요. 네. 딱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공채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 예전에 여자분들하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분들하고 제대로 이렇게 손잡은 것도 뭐냐면 처음에 교회 가서 그 교회 누나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처음 스킨십인 거예요. 그러면 재수할 때. 대학 다닐 때도 그러면. 재수할 때였어. 재수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네. 다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하고 교회 가서 이렇게 탁 손잡고 기도할 때 그때 슬프다. 처음 잡고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여자분들이 원래 겨드랑이에 게 털이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다 여자분들 겨드랑이 털을 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야. 원래 여자는 안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이게 교회 생활하는데 이제 교회 누나 중에 한 분이 항상 늘 그 하얀 옷만 입고 다니는 누나가 있어요. 하얀 원피스 입고 다니는 누나가 여름이었는데 이제 반팔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누나 끝나고 어디 모임 어디서 해요? 이래야 저쪽으로 가면 뭐 있는데 털이 있는 거야 누나 거기 하얀 거 안에 보니까 털이 있네 여자들도.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알면서 충격 받은 건 아니고요. 충격 받았죠. 충격이죠. 충격 받았죠. 많이 놀랐었어요. 원래 안 잘하는 줄 알았었으니까. 그래서 이 누나만 있는 건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좀 친구들 물어봤어요. 야, 여자들도 겨드랑이 털 나는 거냐? 안 나는 거냐? 어떻게 되면 난대요. 그래서 나는구나 또 깨닫고. 그래서 그때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좀 잘 몰랐을 때였는데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행사를 그때가 재밌었어요. 행사를 갔는데. 그러니까 개그맨이 되고 제가 잠깐 쉬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방송 못 하고 타이틀만 갖고 방송을 쉬는 기간에 이제 아는 형이 이제 행사 일이야. 행사가 뭐가 있는데 할래? 근데 무슨 뭐 그 여행 동아리래요. 여행 동아리 다양한 동아리들이 오는 뭐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한번 행사를 오래요. 돈도 너무 쌌었어요. 한번 도와주러 와라 일이야. 하고 얼마인데요? 했더니 그냥 넌 놀고 형이 차비로 한 5만 원 줄게. 그다음에 그래도 그때 공채 개그맨이었는데 5만 원은 좀 너무하잖아 이게. 그래도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일단 알아서 한번 갈게요. 해서 갔어. 갔더니 이제 재밌어요. 여행 동아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남자 여자분 막 섞여 오는데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서로 서로 처음 처음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기껏해야 이제 친구랑 둘이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와요. 근데 이제 거기가 누가 하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좋았어. 제가 레크레이션 할 때 잘 놀고 막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술 마시니까 서서히 이제 본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싸워. 술 먹다가. 왜요? 처음 보는데 말하다가 너 건방 줘. 하면서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 야인시대 보는 줄 알았어요. 아, 이 자식들 너무하는 거 막 또 일어나. 또 싸워. 그러다가 이거 한 4-5번을 하는 거예요. 그다가 아직 경찰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한 새벽쯤 되면 그런 애들 이제 경찰서 간 애들 몇 명 있고 나머지 애들 이렇게 이제 남아서 술 먹다가 몇 명 남아 있는데 여자분들도 이제 몇 명 조금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있었어요. 딱 5명이 딱 남아서 마지막에 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게임 같은 거 막 하는데 거기 좀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한 명 있었어요. 괜찮더라고. 아, 괜찮은데 이분은 괜찮은데 속으로 계속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뭐 게임 다 하고 뭐 하고 그러다가 야 이제 아침이 딱 돼가지고 아침 돼서 저분한테 연락처를 내가 주고 싶은데 근데 다 있는 거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저 사람한테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생각을 했더니 다음 행사 있을 때 연락 주세요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다 준 거예요. 5명을 남자들도 주고 다 줬어. 5명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 여자분들은 먼저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그죠? 마차님도 그러지 않아요? 남자가 남자 연락처를 본인이 알아도 먼저 연락을 안 하지 않아요? 뭐 할 일이 잘 안 하지 않아요? 먼저 하는 경우는 거의 같아요. 거의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연락 주면 이제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이제 그 형한테 전화를 해요. 나 소개 행사 잡아주냐. 갖고 일단 투덜거립니다. 일단 행사가 힘들었다는 강조. 형, 나 5만 원에 갔는데 그 막 싸움 나고 경찰 오고 뭐냐고. 아, 미안하다 이리야. 아,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 뭐 어떻게 하는 거는 그렇고 거기 형 그때 그 여자분 기억나요? 했더니 누구 머리 어떻게 생기고 어떤 분 있잖아요. 했더니 기억난대. 그럼 연락처 좀 알 수 있냐고. 그거는 내가 알아보겠대. 하고 연락처가 왔어. 갖고 그거 보고 내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예.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거의 저한테 첫사랑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개그맨 되고 그 친구를 만나면서 한 3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그 당시 첫사랑이었는데 3년 정도 연애하면서 또 중간에도 방송하고 그럴 때니까 이제 사귀고 있는데도 이렇게 관심을 비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또 굉장히 또 단호했죠. 그 당시. 여자친구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단호했고. 그때는 잘 몰라가고, 세상을 좀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은 잘하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순수해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는데 누구 만나면 안 되는 줄 알고, 강하게 거부하고, 막 그랬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 나의 전성기였던 것 같고, 그때 또 이제 TV에 이제 나의 얼굴이 딱 처음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TV에서 봤다. 이리야. TV에서 봤다. 너 무슨 코너를 하던데. 그럼 갑자기 막 전화 와가지고 또 야, 예전에 나 누군데. 기억도 잘 안 나요. 나 누군데. 너 TV 나는 거 봤어. 하고 연락 오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사랑도 잘 되고, 나이도 어렸으니까 개그도. 그리고 또 제가 막 짜고 TV 막 한참 할 때니까. 그때가 내 나름대로 약간의 좀 전성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협찬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연예인들은. 개인적으로도 들어와요? 개인으로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게 이제 디키즈 옷. 그럼 이제 사진 찍고. 디키즈는 키즈인가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그 옷. 좀 저렴합니다, 옷이. 어쨌든 그게 협찬으로 그때 막 50만 원어치 이렇게. 와. 협찬으로. 그럼 그냥 주는 거예요, 협찬이라는 건? 네, 사진 몇 장 찍어주면. 사진 찍어주고. 사진 찍어주면 옷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발모제.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머리 샴푸, 발모 샴푸,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게 주로 많이 들어오다가,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우차사 할 때, 우차사도 원래 초반에는 협찬이 잘 들어왔어요. 어떨 때는 무슨 전자제품 같은 것도 들어오고, 유명 브랜드 운동화 들어오다가, 우차사가 이제 그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면서부터는 점점 이게 생필품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저번에는 목까지 들어온 그 협찬으로, 그 비닐 장갑 있잖아요. 음식 만들 때 하는 후배가 와가지고 형 사진 좀 한 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일단 찍어주세요. 찍었어. 했더니 비닐 장갑인 거예요. 이거 집에서 쓰는 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그거 진짜 3,000원인가 밖에 안 하는 게 협찬으로 들어왔는데도 그것도 막 또 최선을 다해서 찍어주죠. 그건 어떻게 찍어요? 그냥 그 제품 들고 이렇게. 들고요? 들고 이렇게 찍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 보면은 대충 이제 이게 전성기 때랑 아닐 때랑 협찬이 뭐가 들어오냐 보고도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가면 보면 그거잖아요. 그 최고로 쳐주는 게 통신사. 통신사 광고.
아니, 정말 올드스타들은 그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번 올려주는 거에도 몇 억씩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호날두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받고 사진 뭐 하나 찍어주면 그게 억대예요. 사진 찍어주고 올리고. 저는 이제 비닐 장갑까지도 찍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도전이 이제 목 장갑, 흰 장갑, 고무 장갑, 고무 장갑 이런 거 다 고무 장갑은 좀 대기업이 손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소한 걸로 많이 바뀌어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여튼 있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진짜 전성기는 딱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스케줄은 요즘이 제일 바쁘긴 해요. 지금. 왜냐면은 팟캐스트도 지금 한 3개 정도 하고 있고. 뭐 어떤 게 또 하고 있어요? 새날도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썰빵. 썰빵이라고 해서 우리 황현희 씨, 김대범 씨랑 저랑 셋이 또 하고 있는 또 썰빵이라는 또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데 그거랑 또 하나 또 이동엽 씨랑 또 하나 하는 게 또 있어요. 이동엽 씨라고요? 아직 그거는 오픈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거예요. 돈은 안 되는데 굉장히 스케줄은 몸은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요즘에 집에만 가면 잠을 잘 잘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거 일주일이 꽉 차요. 팟캐스트만 3개 해도 맞아요.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야 스케줄상으로는 지금이 전성기인데. 그러네요. 또 인지도상으로 따져보면은 뭐 예전에 TV 할 때가 제일 낫던 것 같고, 그러니까 LTE 뉴스 했을 때 그때 한번 또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좀 관심 좀 가져줄 때였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저는 이제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떴다라고 느껴야 될 정도가 뭐냐면 길 지나갈 때 얼굴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이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유행어까지 있으면 좋아요. 요거 3개 다 있으면 페이가 최소 300 이상입니다. 요거에서 몇 개 빠지면 점점 많이 내려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를 어떻게 하면 띄울 수 있을까? 나의 전성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팟캐스트라던가 이런 것도 좀 계속 좀 신경 쓰고 있거든요. 미래 시장이다, 여기는. 이거라 또 이제 유튜브, 이런 때에서 뭔가 나를 알릴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도 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이 전성기를 한번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내 사랑으로 봤을 때, 사랑하고 방송하고 다 따져봤을 때는 제가 데뷔하고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제일 사랑도 있었고 개그도 있었고 또 젊었고 그때가 제일 전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던 순간이기 때문에 원래면 제가 26살 때도 직장 다니고 있었잖아요. 개그맨 하면 어떨까 막연하게 꿈만 꾸고 있다가 막상 이제 시험도 보고 도전해서 한 1년 만에 개그맨이 되고 나서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일단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지도 찾고 사랑도 생기고 뭐 하니까 마음 쪽으로는 굉장한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바쁜 거는 지금이 전성기고요. 바쁜 거는 지금이 좀 바쁘죠. 팟캐스트가 3개 해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돼요. 진짜 여기 푸른나무님이라던가 우리 마차님, 야수님은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다음에 저의 전성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말할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대처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정부는 이게해!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신 선수는 잘해! 현 정부는 좀 잘해! 정부의 대처 방식은 대학교 MT에서 사고가 나면 MT 없애고, 해경이 잘못하면 해경 없애고, 그럼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를 나 큰일 날 뻔했네.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왜? 민감해. 왼팔을 잡고 말하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들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민감해요. 이런 심각한 양극화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연 위험해요. 우차사를 볼까요? 보시잖아요. 금요일 밤 11시 20분인데 참 잘 넘어가시네. 자, 이렇게 인사 문제가 또 터졌을 때 대통령께서는 캐나다 순방 중 윤창중 전 대변인이 사고를 쳤을 때도 대통령께서는 미국 순방 중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논란이 됐을 때도 대통령께서는 아시아 순방 중 이렇게 민감할 때마다 해외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민감해요.
한 정치인이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있어서 유가족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근간과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세월호가 무너질 때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조하지 못했을 때 우리 사회의 근간과 원칙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나요? 내가 뭐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나 불안해 죽겠다. 나 하던 프로그램에서 전화 왔어. 다른 사람을 교체한다고. 여러분, 정치 비판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하죠. 요즘 저희 LTE 뉴스가 각종 신문 기사에 오르내리고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실수록 저희 둘은 불안해. 그럼 1등 하는 거는 없어? 있죠. 사교육비 1등, 등록금 1등, 이혼 증가율 1등, 원인 불명 사망률 1등, 남녀 불평등. 됐다, 그만하자. 근데 원인 불명 사망률 1등은 뭐야?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돌직구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던 LTE 뉴스는 결국 우차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진행자 김일희입니다. 가치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자기들이 모시는 주군이 네.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터뜨리면 네. 이번에 그 법정에 가서 혼절이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이 나 활복하겠다, 나 죽어버리겠다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결집용으로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는 대대적인 또 어떤 집회 같은 걸 열고 그럴 거예요. 네, 극단적인 친박 집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극기를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요, 태극기 집회라고 말하는 분들의 집회가 끝나고 나면 태극기가 바닥에 그냥 너무 진짜 밟고 다니고. 예, 그러면 안 최소한 되시죠.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 우리는 안 하죠. 예, 우리는 태극기 딱 들고 나면 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적법하게. 국정원이 사주했던 어버이연합들 집회가 박근혜, 이명박 기간 동안에 막 열리면요.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집회 막 하고 나서 밟고 지나다녔던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고.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저 폭탄 투하를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피의자 박근혜 그걸 딱 보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딱 그 박근혜가 돼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감히 짐을 너네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부들부들 내가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구나. 발칙하다 이거예요. 진짜 자기 현실인식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신승리.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탄핵이 안 될 거야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측근들과 그런데 갑자기 탄핵이 됐다고 하니까 놀랐던 그거.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약간 지체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것 오해 다 풀릴 거야. 나는 국정농단 한 적이 없어. 구치소 6개월 정도 있으면 뭔가 오해가 다 풀려가지고 풀려날 거 했는데 또 구속 연장이 딱 되고 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발칙한 것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요. 갑자기 인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조? 인조. 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가 여기서 좀 버티면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정의의 군대와 의병들이 와가지고 나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 일부가.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 군대들이 너무 약해서 진짜 청나라 군대들한테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6개월 정도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진실이 밝혀지고 이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다 밝혀져서 정말 정의의 박근혜 구원 의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촛불 집회보다 태극기를 든 어버이연합 집회가 더 크고 친박 집회가 크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좀 모자란 게요. 좀 많이 모자란 게 뭐냐면은 같이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탄핵이 안 됐고 한 사람은 탄핵이 됐어요. 그 차이를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의 힘은 국민이에요. 그거를 왜 곰곰이 생각해요? 피의자 박근혜가 부들부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건데. 안타깝고 그런 게 김대중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렇게 보호했던 정적 박정희의 딸 박근혜까지는 딱 좋았는데 스스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정치인 자질도 없는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후광 효과로 엄청 이용망 당해 먹다가 결국엔 끝도 사실 이용당해 먹은 거잖아요. 현실이라는 것이. 네.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얹혀가지고 사실은 이용당하면서 자기 숟가락도 또 얹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파면을 당했는데 그러면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야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로 짠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또 이리 와서 폭탄을 던지고 나면 진짜 반성 안 했네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 모르니까 스스로 구렁텅이에 더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오늘 우연히 뭘 듣다가 맞다 그런 건데 돌아보면 전두환도 노태우도 구속되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청산이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박근혜 피의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1차, 2차, 3차 사과할 때까지는 궁여지책으로. 예, 죄송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 태도 돌변해서 오직 정치적이며 정파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금 국론 분열을 일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왜 심각한지 아세요?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이분의 가장 큰 잘못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헌법을 훼손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아이들이 틀린 문제 자꾸 틀리듯이.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분은 자꾸 헌법을 무시할까? 개무시. 개무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에게 있어서 대통령 당선은 당선이 아니에요. 즉위였던 거예요. 네, 즉위. 예, 그래서 계승인 거예요. 계승. 예,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홍익표 대변인이 그런 표현 해가지고 문제 됐는데 요새 제가 많이 생각한 게 그 단어였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실은 즉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별로 보도 안 하던데요. 홍준표 씨는 사실은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네. 이제 완전히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린. 네. 대부분 거짓말이 이미 바로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번 거는요.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녹음할 때 푸나님이 그 보수층에서 자기들끼리만 돌려보는 카톡이 있다. 그거에 이게 부작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국에서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파견하기 위하여 고려 중이다. 이 얘기는요, 가짜 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진짜인지를 이제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주영 실장님은 네. 처신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하고 통화하지 마시고요. 네. 홍준표 대표는 정말 깨끗하신 분인데 네. 왜 수행비서는 범죄자들이랑 통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분들은 왜 그렇게 범죄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지 그게 그 수행비서뿐만 아니에요. 주변 분들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 그래서 이주영 실장님이 지금이라도 이실 짓고 하십시오. 예를 들면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다거나 한 거는 의원님한테는 꼭 알려드려야 돼요. 나중에 통신조회해가지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수행 실장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도 사실 없잖아요. 놀라운 방송입니다. 네. 사고의 전환. 네, 발상의 전환. 원래는 제가 왜 그런 컨셉이었냐면 의원님을 뒷선용도로 써먹으려고 의원님의 깨같은 비리들을 밥 먹을 때 밥값을 안 낸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근데 전혀 그걸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 참. 제가요 한 가지만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치사하게 코 묻은 돈을 삥땅하거나 이런 걸 절대 안 합니다. 왜? 제가 젊은 시절에 어떤 분을 모셨는데 코 묻은 돈 삥땅이 전공이세요.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택시비를 안 내고 내리세요. 누가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내잖아요. 이니셜. 그러면 택시비가 15,000원쯤 되면 저는 그게 하루 생활비이며 하루 일당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한 10년쯤 겪었거든요. 이니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코 묻은 돈에는 손대지 않는다. 벼룩의 간은 빼먹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나 사준 적 있어요? 없고 10,000원을 빌리더라도 항상 까먹으니까 꼭
말하라고. 말하라고 아니고 막 닥달해가지고요. 안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기 막 카드로 뺏어라도 줘요. 정말 결이 비슷한 게 그런 거네. 푸나님하고? 그렇죠, 당연히. 제가 제일 닮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군대부터가 똑같은 데 다녀왔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 진행자들이 밥 때쯤 해가지고 방송하러 와요. 근데 이 전통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밥을 먹거나 하면 밥값 내는 걸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더치페이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방송 초창기 때 식당 하나를 딱 정해놓고 새날 이름만 대고 가서 먹어라. 밥값은 내가 지불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행자들, 출연자들한테 한 번도 밥을 얻어 먹은 적이 없어요. 비슷하잖아요, 그 결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감정인지.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요. 그런 자세. 근데 그 이니셜 누구예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LJY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찾아온다 이제. 이지영인데. 절대로 아니고요. LJH군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푸나님이 내 밥을 얻어먹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처음으로 얻어먹는다. 그거는 출연자로서 얻어먹은 게 아니고요. 선배한테 얻어먹은 거예요. 그쵸.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씨가 지금 사실은 법정에다가 폭탄 투하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한 원자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그렇죠. 북핵만 핵폭탄이 아니고 이런 건 핵폭탄인데. 그렇죠. 일단 변호인단 전부 사임. 네. 그리고 정치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안고 가겠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좀 비논리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서 작성된 듯한 보이는 그걸 작심하고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문득 저는 딱 이걸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제 옛날에 전두환 골목생명이 확 생각나더라고요. 네. 출두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지르고 가는 거. 네. 전두환과 노태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력을 보면 법정에서 이렇게 법정 자체에 폭탄 투하기를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방송에 이미 나갔고요. 네. 의도가 뭘까요?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의도는 지지층 결집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본인을 출당시키고 친박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친박 핵심을 제거함으로써 친박을 약화시키고 홍준표 친정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른정당을 흡수해서 이제 바야흐로 홍준표 시대를 열겠다는 거잖아요. 제 돈 건 겁니다. 예, 그래서 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여기서 죽어도 내가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이러고 이제 선언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태극기와 결집하라. 얼마나 결집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하는 거죠. 어쨌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공감력 가지려고 저쪽 사람들 심리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우리가 막 답답했을 때 생각해보면 네. 수준이랄까 내용이랄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의 서버 폐기는 그로부터 20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서버 폐기 내역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서버 22대를 폐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당시는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8일 만이기도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다음 달인 지난 4월 17일에는 서버 60대가 폐기됐습니다.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나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뚜렷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청와대 서버는 모두 초기화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버를 폐기하면서 백업을 했는지 폐기된 서버에 어떤 자료가 담겨 있는지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파쇄기 26대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거들을 파기하는 데 사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 노벨위원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작이 국정원 지휘부에 보고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청원서 번역과 발송 비용 등 300만 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청원서 초안을 감수한 것은 물론 미국 언론인이 쓴 배반당한 한국이라는 책을 인용하라고 보수단체에 추천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두 번째 가진 기자회견.
문 총장은 먼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길게 끄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사팀 증원을 추진 중인데 형사부 검사를 투입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집된 증거를 외면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을 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헌법 위반이 문제가 돼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찰개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청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하여 대검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무부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되면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입니다. 2부에는 일부에서 행방불명됐던 우리 이주영 실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밑에서 의원님하고 식사를 하고 걸어 올라가시고 저는 이제 차를 끌고 왔는데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주차할 데가 없었나 보네요. 혹시 북한에게 납치된 줄 알고.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인데 정권 바뀐지를 몰라. 블랙 요원이어가지고 아직도 작업을 하고. 그러면 이주영 실장이 그런 타겟이 될 수 있죠. 그리고요, 홍준표의 그 수행비서처럼 이주영 실장 조심해야 돼요. 홍준표는 자기 전화기가 없는 대신에 자기 부인과 수행비서의 이름을 빌려 썼을 걸로 추정하는데, 전화기를 만들 때 이주영 실장도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홍준표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진짜 이번에 영국 대사관 만난 거 코미디 아니에요? 진짜 코미디죠. 근데 저는 그런 코미디는 세계적인 코미디 부끄러워서. 같아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말씀하신 김에 내막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 부끄럽다고 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홍준표가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를 접견합니다. 10월 16일입니다. 홍준표가 먼저 말을 꺼내요. 최근 북핵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최근에 항공모함도 한국에 급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제가 그런 보도도 봤어요. 참으로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니까 이거 가짜 뉴스인데. 영국 대사가 영국은 현재의 북핵 위기 상황을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혹시 어떤 경로로 그런 보도를 접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현재 영국 정부에서는 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그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벙. 아니 근데요, 진짜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관련 보도가 제가 찾아보니까 미디어 오늘만 좀 자세히 보도한 걸 봤고요. 아직 언론에서는 아직인지 이민지 시대에 즉위하는 대통령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 표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사오 2세였군요. 그런 느낌.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재판 예상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 네. 당장 10월 19일 날 재판이 다시 속개될 텐데 말이에요. 네. 그 후로 여러 가지 뭐 언론들의 분석들이랄까? 네.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뭘까요? 아예 출석 안 하는 걸까요? 저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이제 판사가 택하겠죠. 명하겠죠. 예, 그러면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것 같아요. 안 나온다. 네, 그래야 걸석 재판이 되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어쨌든 법원은 어쩔 수 없이 형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속 상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피의자 박근혜와 자유한국당과 친박 핵심 친박 극단적인 분들은 이제 그거를 빌미로 재판의 부당성을 가지고 정치 공세에 나서겠죠. 극심한 공론 분열 이쪽 자기들이 몰아가고 싶어하는 목적성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는 단식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먹는 거는 포기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지들 말로 우리 대통령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하면 이제 좀 그런 감정적인 호소에 좀 먹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극단 행동 보이고 막 광화문 같은 데 나와가지고 폭력 시위하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네. 결국에는 박근혜 씨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큰 틀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네. 자유한국당에다가 또 폭탄 던진 거나 다름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박근혜 피의자 박근혜와 그 추종 세력의 목표가 뭐겠어요. 이 조기 대선이 말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럼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할 수 없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든 최대한 극심한 국론 분열과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이 정부를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면 이제 국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일정하게 연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끌어가고 그러면 이제 피의자 박근혜가 만약에 출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소. 어떤 이유로. 그러면 피의자 박근혜가 옛날에 마치 그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귀양가 있는 대군을 중심으로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정치적인 행위 꿈꾸지 않겠어요? 무서운데? 그거는 뭐 저는 숨이 붙어 있는 한 정파의 수장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 2년 안에 통합진보당에 씌웠던 그것이 똑같이 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건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겠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이제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사실 절차적인 문제에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국민에 의해서 사법부가 이러한 정치 공세, 정신승리적 정치 공세에 휘둘릴 리도 없겠지만 뭐 그러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뭐 얘기를 잘 했던데요. 예. 그분들이 뭐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뭐. 네. 전두환 노태우도 똑같은 상황. 추가 구속, 변호인 총사임. 네. 총사임한 뒤에 국선 변호인 선정하니까 반발하고. 네. 그래서 법원에 안 나가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네.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홍준표 그런 부류들이 그 적통에 있는 대통령들 보면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멀리 갈 거 없이 박근혜 아버지부터 박정희, 전두환, 네. 노태우. 네. 사실 김영삼 대통령은 좀 그게 그쪽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긴 해도.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은 좀 다르죠. 그분 해낸 뭐 그 금융실명제라든지 뭐 IMF 때문에 워낙에 좀 욕을 먹긴 했지만. 그건 욕 먹어야 되고요. 근데 그 하나회 해체는 정말로 역사적인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이어오는 그 역사가 저는 그 뿌리가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한 면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국민 마치 이유하는 것처럼 거짓 선동이나 해야 되고. 그리고요, 정치 공세로 쓸데없이 민주정부 1기, 2기, 지금 민주정부 3기인데,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최근에 제가 우리 경제 성장률, 실업률 뭐 이렇게 다 봤거든요. 민주정부 대통령들 진짜 훌륭하세요. 잘해요. 잘하셨고요. 특히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다시 놀란 거는 우리 김대중 정부 말기엔 너무 이게 제2의 IMF 온다고 막 보수 언론이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IMF 극복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막판에 이제 카드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일부 쓰셔서 그것이 또 어떻게 역설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힘이 되고 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경제 어렵다고 얼마나 흔들렸나 생각나시죠. 그런데 부양책을 하나도 안 쓰세요.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역사는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처절한 반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역사는 처벌도 없었고 사실 네. 반성도 없는 상태로 친일부터가 청산이 안 된 상태로 갔거든요. 이번 기회에 속마음 같으면 정말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쌓였던 적폐, 이거를 국가적 범죄 행위. 이걸 이번에 법의 심판을 확실히 받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기면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네.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한 인물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추명호라는 인물입니다. 추명호는 우리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인데. 아, 동명이인? 네. 아, 깜짝 놀랐네. 우리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 추명호 되게 잘생겼었는데. 이 추명호 씨가요, 지금 핵이 된 게, 사실은 추명호가 국정농단에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추명호는 네. 국정원에 꽂혀서 우병우에게 직보하는 국정원 아인. 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추명호와 우병우와 최순실 그 관계에 있어서 네. 부도덕한 자들이 정치하는 방법은 사실은 정보기관 이용해서 반대파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찰하고 그걸로 정치 해먹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쪽 사람들의 비리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덮어주고. 그러니까요. 그 방식으로 해왔던 추명호가 방송하는 오늘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그 전에 추명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는데 일단 최순실 국정농단 알고도 뭉갰다? 이게 이제 추명호 작품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헤드라인이 잘못된 거죠. 알고도 뭉갰다가 아니라 뭉개려고 그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뭘 알고도 뭉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한 가장 큰 업적이 최순실을 위한 업적이 2014년 말에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첩보를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뭉갰다. 근데 이게 아니고요. 그 보고하지 않은 상부는 국정원의 그 개선 조직이고요. 다른 상부에 직보한 거죠. 그렇죠. 청와대, 네, 그게 우병우? 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추측합니다. 추명호, 우병우의 끈끈한 커넥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국정농단에 힘이 돼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애초에 국정농단 세력이 우병우 그다음에 국정원의 누군가의 라인을 형성해서 우리가 영화들 보면요. 영화에서 왜 이미 라인을 형성해 놓고 은폐하잖아요. 은폐하려고 라인을 만드는 거. 그리고 라인을 형성해 놓고 비리를 또 저지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여기서도 사실은 의원 이름이 거론이 안 되지만 이 보도에는 거론이 안 되지만 네.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그 윤전추 트레이너 뭐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막 까발려지기 전에 했던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면 이 정보를 누가 갖고 있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고를 다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치사하지 않아요? 이 한겨레는요. 윤전추 최순실 관계 있잖아요. 이거 보도하려고 한겨레 하호영 기자가요.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갖고 호텔에 죽치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딱 일정 부분 가면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했는데요. 이 윤전추 최순실 관계를 얘기하는 개인 트레이너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게 청와대의 3급 행정관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최연소 상급 행정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전추가. 이제 그거를 저희가 밝혀낸 거고요. 그 개인 트레이너 출신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트레이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필라테스 고가의 장비 그거 폭로했던 게 바로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겨레하고 같이 요거를 좀 파헤쳐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 이름을 써줘야지. 당연히. 왜 안 써? 진실을 밝혀라. 네. 그러니까 왜 그 지진이 일어나면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네. 그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이석수 감찰관 문제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석수 감찰관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의 그 넥슨의 저가 소유 부동산 매각하는 이 과정 막 그런 얘기가 또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이석수 감찰관을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장이 감찰했죠. 부하 직원 시켜가지고 사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법조 출신 야당 의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지 동선 등 이전 감찰관 사찰 자료 이거 해서 우병우한테 보고했다는 거거든요. 이 동선 감시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A가 막 가면 뒤에 B가 쫓아가잖아요. 걸어서도 쫓아가고 차 타고도 쫓아가고 그게 동선 감시예요. 그걸 한 명이 할 때도 있고 여러 명이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4명만 하면 다 나와요. 4명이 동시에 한 명을 동선 감시하면. 그래서 최근에 그 노승일 K스포츠재단 전 부장이 강북에서 본 사람을 강남에서 똑같이 봤다고.
그때 그 뒤에 뭐가 붙었다고 그게 대선 전이니까.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네. 다음에 박원순 제안문건도 사실상은 추명호가 작성했다. 그래서 긴급 체포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동안에 모든 증거 자료를 다 없앴어요.